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혹시 벚꽃 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벚꽃이 피는 순서에 따라서 대학에 문을 닫는다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매년 지방대학이 한 곳씩 문을 닫으면서 벚꽃 엔딩의 저주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와 또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요. 오늘 호남호남인에서는 대학 특성화에 힘을 쏟아부어서 대학 총장 취임 1년 만에 취업률 90%를 달성해서 지방대학 위기에 해법을 제시한 대학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방대학은 뭐 벚꽃 엔딩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총장님은 그냥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 대학이 잘 되고 있는가 보죠? 아니, 뭐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초당대는 어떻습니까? 예, 그건 뭐 학교마다 다르겠는데요. 요즘은 뭐 100% 충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튼 2월 28일 네. 오후까지 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대학의 위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로 학령 인구 급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년제 대학이 34만 명, 전문대가 16만 명, 총 50만 명의 그 입학 정원이 있는데요. 현재 고3은 한 41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9만 명의 9만 명. 갭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이 지방대학의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2009년부터 16년간 지금 등록금이 그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네. 동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132% 정도 올라서 네. 실질 등록금은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립대학의 경우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등록금 동결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모든 경제 활동이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학생들도 다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방대학은 참 학생 모집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그런 말이 결코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절실한 그런 말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네. 이걸 이제 대학 특성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초당대 같은 경우는 항공, 간호 이런 식으로 그 특성화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만 갖고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구조개혁, 이제 경쟁 있는 학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해처모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학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일종의 이제 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혁신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하기를 10년, 20년 후에 몇 개 정도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자체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은 10년 후 정도면은 현재 지방대학에 있는 대학의 뭐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네. 이제 그 각 지방대학이 얼마나 자구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 제가 뭐 좀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특히 이제 신문을 정독하신다고요? 7개 신문 정독하고 또 뉴욕타임즈. 근데 이걸 2시간 만에 가능합니까? 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요 기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 이것도 다 정리를 하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이제 한 10개 정도 주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니언, 그 다음에 뭐 경제 일반,
그다음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그다음에는 뭐 저출생 고령화, 뭐 재정 뭐 이런 등등 10개 주제별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관련된 기사는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습관이 하시는 총장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은 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시대의 흐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변하냐. 그럼 그쪽에 관계된 학과를 뭐 양성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노력을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적어도 한 개의 신문을 꼭 읽어라 매일. 네. 예? 만약에 여건이 되면은 일간신문 하나 하고 경제신문 하나 읽으면 더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신의 취향에 맞는 그것이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한 개의 신문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는 습관을 꼭 기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총장님 고향이 광주시죠? 예, 광주. 예. 어떤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3가지 정도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가을에 네. 김장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뭐 대가족이니까 뭐 김장 몇천 포기를 네. 해야 이제 겨울을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럼 겉절이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네. 그것도 먹고 하는 그런 게 나고. 그다음에 또 일가 친척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방 한 서너 개 방에서 그냥 몇십 명이 동시에 식사하는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꼬막을 좋아했습니다. 네, 꼬막. 예, 제가 아마 항상 꼬막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꼬막을 먹었던 기억이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오니까는 이게 또 그거는 이쪽 우리 쪽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거지 서울에 오니까 꼬막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를 좀 키워드 중심으로 예.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경제학자. 우리 총장님. 이 총장님에게 경제학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냉철한 그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그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알프레드 마샬이 한 말인데요. 네. 그 경제 문제라는 게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성장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성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그 경제학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제학자라는 게 결국은 현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현대 그 거시경제의 아버지로 불린 유명한 그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이 변하면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세상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지. 1, 2년의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주 그 옛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그 변화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해서 훌륭한 좋은 경제학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 얘기로 뭐 좀 돌아가 보면 형제분이 5남 3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는 이제 5째고 예, 막내고요. 전체로도 막내입니다. 막내시고 예. 그렇군요. 근데 형님들은 다 뭐 부친의 뒤를 이어서 CEO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 큰형님께서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몇 년 하시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가업을 네. 이어야 된다서 이제 회사로 들어오셨고 다른 형님들은 다 가업을 이어서 뭐 고속이라든가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하시니까 네. 뭐 저는 뭐 큰형님께서 저는 뭐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학을 해서 그냥 학위 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호그룹을 창설하신 부친에 대한 뭐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원래 그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좀 근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대가 그랬고요. 예, 대화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네. 성실하라 뭐 그런 말씀을 늘 하셔서 네. 그것이 제 삶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님들과 다르게 CEO 길을 가지 않고 예. 이제 경제학자로서 지금 또 총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길을 선택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생각하신가요? 예, 저는 전에부터 제가 그 해보고 싶었던 게 2개 있었습니다. 네. 공직자로 봉사해보는 거. 네. 그다음에는 교수로 시작했으니까 총장이 돼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총장은 어쨌든 올해로 14년째 했으니까 나름 했고 이제 공직은 가서 뭐
장관은 못했지만 그래도 차관 3번 했으니까. 아, 차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 어디서 하셨죠? 예, 총리실의 그 정책차장. 아, 했고요. 총리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거 했고, 이명박 정부 초대 이제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 갖춰진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제 대학하고 이제 과학기술 담당하는 차관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정부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예. 이제 경제학자.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로의 삶을 좀 얘기를 할 텐데, 학자로서는 이제 유학을 하시고 예. 아주대 경제학 교수로 부임을 하셨죠? 예. 그때는 뭐 어떤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아주대 와서 이제 95년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기획처장 보직을 맡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 개혁의 첫 맹학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하신 그 김덕중 총장님, 그분이 또 저희 돌아가신 큰형님하고 또 친구 사이여가지고 네. 이제 그분 밑에서 이제 기획처장 하면서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아주대 뭐 이런 식의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실무자로서 열심히 그 노력을 했다가 이제 98년에 정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에서 관료의 길을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98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4대 부문 개혁을 IMF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 기업,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노동, 공공개혁.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아주대 교수하면서 5년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전이라든가 뭐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봐가지고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요인이 돼가지고 네. 제가 정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공기업 개혁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스코, 네.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담배인상공사 민영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이제 실무국장으로서 네, 정말 열심히 중요한 일 하셨네요.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예. 또 지내셨잖아요. 예. 이때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8년 4월인데요. 그 이소연 우리나라 최초의 네, 우주비행사. 예, 우주비행사. 또 네. 우리 이소연 비행사가 또 이 광주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과학기술 담당 차관이어가지고 네. 직접 이제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네. 발사 자체는 카자흐스탄에서 했거든요. 거기까지 네. 가서 이제 그걸 쏘는 장면을 이제 현장에서 관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주 비행사로는 이소연이 475번째고요. 네. 여성으로는 49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때 WCU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드는 5년짜리 이제 그거를 예산을 땄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유치하고 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그 연구 역량을 좀 제고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깜짝 놀랄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한국폴리텍 대학교 이사장으로도 취임하셨습니까? 예. 근데 이때 보니까 취임 당시에는 인지도가 54%. 취임하신 이후에는 90%가 넘었다는데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폴리텍 이사장은 이제 총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가서 보니까는 그때 이제 갤럽 여론조사했는데 54%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쉽게 해서 국민 2명 중에 1명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각 권역별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엔 그 간부들이 아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거 국립대학인데 가만히 있어도 애들 온다 그러더니 아니다. 그렇게 갖고는 좋은 애들이 안 온다. 좋은 애들이 와야 좋은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서 결국 그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네.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폴리텍을 이제 홍보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신문 칼럼을 그때 열심히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쓸 때는 5개 신문을 동시에 칼럼도 쓰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홍보하는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그때 저희 이제 그 폴리텍 산하에 그 지역 캠퍼스가 34개 있었거든요. 각 그 학장들 하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아주 실시간대로 그 학생들이나 또는 그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바로바로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런 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울려져 가지고 매년 이제 그 인지도가 향상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시는 곳마다 족적을 확실히 남기셨는데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 좀 이제 총장님으로 또 예. 변신하셔서 예. 해오셨던 이제 성공 스토리를 좀 우리가 따라가 볼 텐데요. 보니까 초당대로 예. 오시게 된 무슨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지요? 예, 그 초당대를 설립한 그 김기훈 설립자님을 2014년에 뵀습니다. 네. 이분이 그 지역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그 소명감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지방대를 살려야 되니까 제가 와서 조금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온 이래 사실은 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는 가지만 제가 고향에 뭐 일종의 이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혜택만 많이 입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향에 가서 좀 봉사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2015년 3월에 초당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셨는데 보니까 취임하신 지 1년 만에 취업률 90%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4년제 전체 대학에서 1위를 기록한 건가요? 예,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당연히 그럼 비결이 뭘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특히 지방대학은 네. 결국은 학생들을 입학시켜가지고 4년간 잘 가르쳐서 잘 취업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보다는 어디까지나 교육 중심의 대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취업률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제가 거의 매주 그 취업 관련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매주. 예, 그래서 뭐 그 학과별 간담회도 하고 교수회도 열면서 계속 이제 그 취업이 중요하다, 취업률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라든가 뭐 후원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이제 그걸 챙긴 것이 결국 이제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토익 점수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토익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안만 해도 이렇게 토익 강사가 훌륭한 분이 없으니까 광주에서 저희가 이제 일종의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이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이제 토익 특강 해주니까 확실히 점수가 향상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된 것도 이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혁신의 리더가 지휘봉을 잡으면 혁신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초당대학교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실사구시형 대학이다. 실사구시. 네, 그리고 네. 작지만 강한 대학이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대학이다. 이게 네. 이제 3대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수 있는 분야. 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항공, 간호, 그다음에 조리, 국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무항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가지고 항공 운항, 항공 정비, 그다음에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는 최초로 드론 학과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항공 서비스 학과, 스튜어디스 양성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 쪽도 저희가 지금 225명 정원을 갖고 있는데 참 간호인, 그다음에 실천 간호인, 그다음에 전문 간호인을 양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상당히 네. 그 밀도 있게 교육을 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리학과도 그 한식, 양식, 그다음 퓨전 뭐 이런 쪽을 골고루 특히 이제 그 베이커리 이런 쪽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총장님이 마지막 네 번째로 국제화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초당대하고 국제화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대학은 유학생 없이는 사실은 학교 운영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그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6년 가까이를 매년 2번씩 중국을 제가 그 지역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네.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수성이라든가 칭하이성이라든가 신장 이런 데까지 제가 직접 가가지고 네.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베트남 유학생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베트남도 뭐 다낭, 하노이, 뭐 호지민 이런 데 방문해 가면서 하고 요즘은 이제 인도네시아, 네. 뭐 말레이시아 네. 뭐 이런 쪽으로 그 계속 확대해 가면서 국제화 노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는 보니까 인성교육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 퍼블릭 마인드, 공적 마인드를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지식인이 되기 전에 교양인이 되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이제 그 어떤 전공 심화 교육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인성 교육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인성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결국 그건 교양 교육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같은 데 보면은 그 교양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드루 파우스트라고 그 하버드대 총장을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은 한평생 소위 말해 일자리가 6번 정도 바뀐다. 네.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그럼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6개 전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전공의 베이스가 되는 기초 교양교육을 강화해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취지에서 교양교육 쪽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 한국사 듣는 거를 의무화한다거나 중국 역사라든가 뭐 이런 문화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것도 어떤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또 그 리더 양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 헤네시 지금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강조하는 리더십은 뭐냐면은 뭐 진정성, 그 다음에는 공감, 봉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인성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양교육, 인문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그 부분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입시하고 직결이 된다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 소위 고등학교 서열이 요즘은 소위 스카이 대학 몇 명 가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0.001% 학생이 의대로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스템, 과학기술 분야 쪽에 필요한 공학적 인력 양성이 지금 잘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과학기술 분야 쪽에 대한 그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결국 입시 때문에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네. 하나는 입시가 과열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교육비가 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산한 거에만 따라도 27조 원인데 사교육부가. 근데 실제로는 아마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교육비 문제가 이제 많은 그 가계에 어떤 그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교육 격차입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학생의 40%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옵니다. 네. 거의 뭐 유학생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점유하는 그런 불균형 구조거든요. 네. 그런 이제 격차.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로 가는 길은 우편변호에 달렸다. 네. 우편변호 보면 이게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강남구인지 서초구인지 알 수 네.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결정이 되니까 그게 결국 빈부격차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냐. 그거에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근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곳이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호남호남인에서는요, 박종구 초당대 총장님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대학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